친아들과 며느리의 집에서 고문을 받는 삶. 나는 더 나은 곳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박씨 할머니입니다. 사연을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박씨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박씨 할머니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 하면서 저를 따르던 우리 현우도 대학을 가고 자립하니 얼굴 보기조차 힘들더군요. 남편과는 얼마 전에 사별했습니다. 남편은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너무 늦게 발견되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노부부 중 한 분이 먼저 가시면 남은 한 분도 금방 뒤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저 외로워질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밥을 차릴 때마다 두 사람의 수저 대신 하나만 놓아야 하고 침대에도 한 사람의 베개만 놓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허전했어요. 세상에는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죠. 집 앞 철물점 주인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 집을 정리하고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 전등이 나가서 철물점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바쁘니 나중에 오라는 말만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도 모르게 바닥에 넘어졌지만 주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죠. 주변 사람들도 그저 지켜보기만 했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홀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현우가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들어왔더군요. 그들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석 달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날 아들이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는 제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편과 사별한 충격이 크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합가를 원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손을 꼭 잡고 제게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현우의 진심이 느껴지니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신이 났지만 곧 스스로를 다스리며 아들 집에서 식객처럼 눈치 보며 지내자고 마음먹었어요. 며느리 지유이가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달라고 말해줬을 때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후로 저녁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우와 지유이 그리고 손자 서준아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제 인생의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것도 아닌 게 문제의 발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저녁은 꼭 함께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은 정신없이 바쁘고 점심은 제가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마주 앉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건 우리 현우의 집이었어요. 현우가 저녁만큼은 꼭 어머니랑 함께 먹어야 한다며 제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곤 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 제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잔밥 문제였어요. 어릴 적에 힘들게 자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밥그릇에 쌀 한 톨이라도 남으면 그 꼴을 보기가 힘들다는 걸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보릿고개를 겪으며 자란 저로서는 잔반이 남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우와 지유이 그리고 서준이까지 셋 다 밥이나 반찬을 남기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고깃뼈에 붙은 살까지도 뭉텅이로 남겨놓곤 했어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잔반 남기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현우와 지우이는 저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면 혼자 남아 조용히 그 남은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식사가 부족하셨어요? 새로 해드릴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습관이야. 습관이요? 응,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밥이나 반찬 남은 게 괜히 아깝게 느껴져서 말이야. 의도치 않았지만 이 대화로 인해 지유이가 저를 신경 쓰게 만든 것 같아 미안했어요. 그러면서도 조금은 속이 시원했죠. 이렇게 말했으니 앞으로 잔반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어요. 하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진 않더군요. 어느 날 지유이가 서준이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던 지유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말하지 않으니 답답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 현우와 지유이가 잔반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는 겁니다. 솔직히 기뻤어요. 드디어 내 노력이 결실을 맺는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서준이는 여전히 반찬을 남기더군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저는 습관처럼 서준이가 남긴 음식을 제 앞으로 당겨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우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준이에게는 잠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니 현우와 지유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는 잔반 같은 건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죠. 잔반? 나는 그냥 남은 반찬이 아까워서 먹은 거야. 현우는 지유이를 힐끔 보더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지유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서준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요. 서준이가 일기장에 어머니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맨날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놀라서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 후 집안의 어른이 잔반을 먹는 모습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아들네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얼굴이 새빨개진 게 느껴졌죠. 그래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후로는 잔반에 손도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낮잠이 늘었어요.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졌죠. 어느 날은 거실 소파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아들네가 식탁에 앉아 먼저 밥을 먹고 있더군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너무 곤히 주무셔서 깨우지 못했어요. 지우이가 겸연쩍게 말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식탁에 앉아 하얀 쌀밥을 뜨려 했는데 서준이가 갑자기 말했죠. 엄마, 나도 쌀밥 먹을래. 콩밥 싫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어리광 부리는 서준이가 귀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저와 달리 서준이는 이렇듯 해맑게 어리광 부릴 수 있는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우이는 단호했습니다. 서준, 너 또 쓸데없는 고집 부릴 거야? 엄마가 콩 많이 먹어야 키도 큰다고 했지. 잔말 말고 빨리 먹어. 싫어? 나도 할머니처럼 쌀밥 먹고 싶단 말이야. 할머니는 어른이시잖아. 너랑은 다르다고 했지. 뭐가 다른데? 엄마가 할머니는 음식 찌꺼기를 좋아해서 먹는 사람이라며. 서준이의 말에 숟가락을 들려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밥을 먹던 현우도 서준이를 나무라던 지우이도 모두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앞에 놓인 밥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는 한겨울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저였습니다. 서준이를 제외한 모두가 당황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나는 오늘 저녁 안 먹으마. 그 말만 남기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밖에서는 현우가 지우이와 서준이에게 큰 소리로 꾸짖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그런다고 제 마음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문에 등을 기대고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온 걸까? 사실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치를 보고 조심해도 결국 일이 이렇게 될 거란 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나고 늦은 밤이 되자 현우의 큰 소리도 잦아들었어요. 그러더니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 노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현우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우가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지우이랑 서준이도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현우가 말을 이어가자 지우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애초에 내가 잔반을 먹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지. 제 말을 용서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현우와 지우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족 사진을 같이 찍으시는 게 어떠세요? 서준이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이참에 어머니도 함께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현우와 지우이는 방을 떠났고 깊은 새벽이 되자 저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가슴에서는 아직 피가 흐르는 것만 같았죠. 그저 몇 번 잔반을 먹었다고 찌꺼기를 먹는 사람이라 불린 모멸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들이 진심으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을 뿐이었죠. 주말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현우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까운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저를 포함한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저를 제외한 현우의 가족만 찍은 사진 한 장. 총 2장의 사진을 찍고 나왔어요. 그날 나들이는 좋았습니다. 함께 외식도 하고 순이도 갔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순이에서 산책하는 노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하호호 웃으며 다 함께 힘차게 걷는 모습이었죠. 제 또래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무슨 모임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자려 했지만 자꾸만 순이에서 본 노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으로 햇빛이 비치더니 서준이가 등교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서준이가 갈색 봉투를 들고 막 나가던 참이었습니다. 지우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이제 학교에 가져가서 액자에 담아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냐? 현우와 지우이가 출근하고 나니 집에 혼자 있는 게 무료하더군요. 간단히 옷을 챙겨 입고 천변순이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적당히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걷다가 가까운 벤치에 앉았습니다. 혼자 걷는 게 좋았지만 어쩐지 적적한 기분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제 본 노인들과 비슷한 무리들이 제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힘차게 산책로를 걸으며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갑자기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전에 제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아들네에 피해를 끼쳤던 기억 때문에 쉽게 행동에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그들을 관찰하기만 했죠. 모두 활기찬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그 여자분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책 중이신가 봐요? 네, 뭐 그렇죠.
괜찮으시면 다음에는 저희랑 같이 산책하는 건 어떠세요? 저희도 주에 몇 번씩 꼭 같이 걷거든요. 여자분이 말을 하며 근처에 있는 건물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건물이 무엇인지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한 가지 단어는 분명하게 머릿속에 남았어요. 노인센터.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그럼 그 노인센터에 가면 저도 같이 산책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산책뿐만 아니라 영어도 배우고 춤도 배워요. 이 근처에 사시는 거죠? 아니요. 잠시 아들네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시면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저 나이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게 주책같이 느껴졌죠. 그런데 제가 웃으니 여자분도 같이 웃었습니다. 내가 아들네 온 후로 이렇게 밝게 웃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 여자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행들과 함께 산책을 시작했어요. 노인센터. 그 단어를 몇 번 되뇌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은 저 혼자 집에 있는 날이었죠. 현우가 직장 동료와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거든요. 지우이와 서준이도 함께 나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거실 한가운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준이가 학교 과제로 만든 액자였습니다. 그 사진에는 제가 빠져 있었죠. 현우, 지우이, 서준이만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멍하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식탁 위에 또 다른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번엔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이 이 집 벽에 걸릴 일은 없겠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액자를 들다가 손가락에 따끔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액자의 거친 부분이 제 손을 베었더군요.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만 깊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흘러나오는 감각이 이상하게도 저를 살아있게 느끼게 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피를 흘리며 제가 살아있음을 실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붕대를 감고 짐을 챙겨 아들네 집을 떠났습니다. 더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 원래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떠났던 그날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등이 나간 어두운 화장실도 그대로였지만 집을 떠났던 저와 돌아온 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는 전등을 바라보다가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저를 불친절하게 대했던 주인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 그대로였죠.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때 저를 밀치며 퉁명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손에 감겨있는 붕대의 감각을 느끼며 고개를 들어 철물점 주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 전구 좀 갈아줘요. 돈은 원하는 만큼 드릴 테니까. 철물점 주인은 저를 흘긋 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알았어요. 그때도 말했지만 돈을 먼저 주고 가면 나중에 해줄게요. 아니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철물점 주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결국 승낙했습니다. 저 스스로가 예상치 못한 결과였죠. 그 후로 저는 곧바로 다음을 위해 몸이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죠. 번호표를 뽑고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 뒤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산책 동아리에 가입해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과 매주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지원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동네에 늘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도 하고 있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울감에 젖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으로 행동하고 나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현우와 지우이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떠난 밤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 가족 잘 챙기며 살아라. 내 얼굴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는 거니까. 현우는 안절부절 못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그립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믿고 있어요. 혹시 저처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저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세요. 가까운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도움을 구하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집 벽에는 그때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제가 직접 벽에 걸어 놓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지만 저 스스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깨닫곤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박씨 할머니의 사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